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재무회계 스피드 이론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회계 원리는 당연히 들으신 거고, 우리 재무회계 기본 이론 한 번씩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요거는 회계 원리 듣고 처음 재무회계 기본 이론을 수강하는 사람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일단은 재무회계 기본 이론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부족하면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기본 강의를 3번 들은 과목도 있고 2번 들은 과목도 있어요. 좀 처음 들어서 이해가 부족하면은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객관식 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복습하기 조금 지겨운 사람들은 이런 강의 의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1회독 했다라고 치고 빠르게 복습하는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제1장 재고자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고자산 뭐예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고요. 얘네들은 상기업의 재고자산과, 잠깐만 색깔 바꾸겠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둘로 나눌 수 있죠. 상기업의 재고자산 뭐예요? 상품. 이건 우리가 재무회계 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크게 3종류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근데 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회계 쪽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 위주로 다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얘기해서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방법 2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법. 둘째, 자가 제조하는 방법.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하는 재고자산 뭐 있나요? 상기업의 상품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 재고 중에서도 원재료는 그 제조업체가 사오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빵 공장 있는데 밀 같은 거를 빵 공장 뒤에 밀 농장 있어서 자가 재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자가 제조는 제공품부터요. 제공품, 제품. 그래서 외부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 어떻게 해요? 구입비용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 그 다음에 자가 제조하는 재고자산 취득원가 어떻게 해요? 우리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잖아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거 구하는 거를 우리가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주로 요 위에 있는 거 위주로 다뤄볼 거고. 네, 그 다음에 매입원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매입원가에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리베이트. 자, 리베이트는 별도의 수익으로 잡아요? 아니에요. 얘는 매입원가에서 차감, 요 밑에다가 별도 수익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전환원가로 돼 있네. 전환원가는 우리 원가회계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제조원가의 3요소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개를 엮어서 뭐라 그래요? 둘 다 앞대가리에 직접자 붙잖아요. 직접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네들 가장 중요한 원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원가, 기초원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도 엮어볼게요. 이렇게 2개 엮으면은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잖아요. 가공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방금 나온 전환원가가 요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원가에는 당연히 제조 간접원가가 들어가는데, 이 제조 간접원가는 둘로 나눌 수 있죠.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자, 당연히 제조간접 원가에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도 포함이다.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조 원가는 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으로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환 원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밑줄을 칠게요. 두 번째 줄.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분액을 포함한다. 고정 제조간접 원가 포함하는 거죠.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것이다. 다들 원가 회계도 한 번씩 공부한 거 맞죠? 여러분들 원가 회계 기본적인 내용 이미 공부했다라고 치고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 원가에 배분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와 유사한 경우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분하지 말고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분하래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정상 원가 계산 쓰라 그 얘기예요. 실제 원가 계산이 아니라 정상 원가 계산. 원가 회계 배웠으면 이해를 해야지. 이 정도. 여기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 원가 배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상 대신에 실제.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전환 원가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도 포함하는 전부 원가 계산 베이스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연산품과 부산물 볼게요. 이거 다 배웠죠? 원가 회계 시간에 결합원가라는 챕터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분한다.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분하라 그랬는데 이 배분 방법 우리 뭐 배웠나요? 예를 들어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배우긴 배우는 물량기준법,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균등 이익률법, 이런 것도 우리가 원가 회계 시간에 이미 배운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한편 대부분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된다. 자, 이런 방법을 흔히 뭐라 그래요? 생산기준법이라고 부르죠. 이거 원가 회계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우리 부산물에다가 결합원가를 하나도 배분하지 않은 방법도 있었고, 부산물에다가 순실현 가치만큼만 배분하고 나머지를 주산물이 논아먹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두 번째 방법, 생산기준법을 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자, 이거는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없고 읽어보고 맞다 아니다 요 정도만 가리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이미 배웠던, 역시나 원가 회계를 배웠어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공품이나 완성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얘네들은 싹 다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왜? 제조원가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자, 보관원가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보관원가라면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기타 보관원가는 싹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니다, 필수적인 여부지 여부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출제자가 이런 거 제시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2번 요거 관련해서 출제자가 제시를 안 해준다면은 이렇게 풀면 거의 맞아요. 먼저 상품이나 제품, 얘네들은 이미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요 녀석들에 대한 보관원가가 들어간다. 못 팔아서 지금 삽질하고 앉아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보관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안 돼요. 이건 싹 다 비용이에요. 제시를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재료나 제공품 봐요.
요 원재료나 제공품은 제조 과정에서 보관이 필수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는 아무 얘기 없으면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그 다음에 4번. 판매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판매 활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는 판매비로 즉시 비용 치르면 되는 거고, 뭐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이 정도. 여기서 특히 조심할 거 보관원가. 출제자가 제시한 대로 하되 제시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제 1-1번을 풀어볼게요. 주 ABC는 해외에서 상품 수입하여 판매한다. 또 요러한 지출이 있었는데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해보래요. 해볼게요. 먼저 매입액이 11만 원인데 부가세 만 원이 포함이네. 요 부가세 만 원 어때요?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10만 원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과 매입 리베이트를 3천 원 받았네. 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 리베이트는 별도의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틀린 질문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얘도 매입액에서 차감. 그 다음에 운송보험료 및 하용료, 이것도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취득부대 비용 맞고. 자, 매입 운임 2,500원. 다들 2,500원 부담 많이 받죠? 아, 이거 책 개정할 때 이거 3,000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2,500원짜리 배송비가 많았는데 요새 기본이 3,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 납부한 거 4,000원에 관세 환급받은 거 1,800원. 자, 순액으로 얼마나 했어요? 2,200원 했잖아요. 그럼 순액으로 2,200원. 네, 플러스 4,000 마이너스 1,800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상품 보상가 3,200원이 있는데 요거 필수적인지 아닌지 제시해준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요 보관원가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 아니다 그러네. 그러면 포함 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매입액 싹 다 더해 보니까 106,700원 나오네요. 매입액 틀리면은 뒤에 이어지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자동으로 다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후불취득. 그 재고자산을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지급액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현금 가격 상당액만큼만 매입이다 이건데, 예제 1-1번 바로 풀어볼게요. 2000 x 1년 초 주 ABC는 매년 말 만원씩 3년에 걸쳐 지급한 조건으로 상품을 매입했다. 할인율은 8%고 현가계수 요론에 2000x 1년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만원씩 3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래 적용된 할인율은 8%. 그래서 요거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계산해봐요. 만원에 제시된 현가계수 2.577을 하니까 25,771 나오네. 따라서 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얼마? 25,77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1년 1월 1일 회계 처리해보자면은 재고자산 25,771. 그 다음에 25,771 요거 뭐 잡으면 돼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샀잖아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매무 이렇게 약자 쓸게요. 그리고 요 재고자산은 나중에 팔리면은 그때 매출원가로 떨어버리면 되는 거고, 요 매입 채무 3년 동안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볼게요. 매입 채무는 처음에 25,771. 여기 현재가치 평가가 왔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유효이자율법. 요 녀석이 1년 동안에 몇 프로 증가? 8% 증가. 또 요 녀석이 8% 증가하는 것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 첫 해 이자 비용 계산해 보시면은 2,061원. 그 다음에 빼기 현금 지급한 거 만원만큼. 그럼 매입 채무 잔액이 17,832.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봐요. 두 번째도 요 녀석이 또 18% 증가하겠네. 요게 두 번째 해 유효이자법에 의한 이자 비용. 네, 요게 1,427. 그래서 8% 증가했다가 또 만원 지급하니까 만원 빠지고, 그럼 2년 말 부채 잔액이 9259. 그 다음에 마지막 해도 요게 1년 동안 8% 증가. 그래서 마지막 해 이자 비용은 741. 실제로 9259에 8% 해보시면은
딱 나오네. 마지막 해는 한 2, 3만 정도 단수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수 차이는 왜 단수 차이가 왜 났는지 끝까지 따라가서 찾아낸다? 에이 그러지 마요. 단수 차이는 그냥 무시하는 거니까. 실전에서도 단수 차이 발생 시 근사값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근사값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그리고 여기 10,000원 지급하고 나면 빵 될 거예요. 또 유효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 구하는 거. 요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요 매입 채무에 대한 유효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 분개 해볼게요.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는데 한 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올라가는 거. 매입 채무가 2060일 증가하고 요게 유효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요거 현금 10,000원 지급하고 매입 채무 없어지고. 자, 그리고 중요하진 않은데 하나만 더. 제가 요거 회계 처리 순액으로 했잖아요. 요거 얼마든지 총액 회계 처리로 바꾸치기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요 매입 채무는 현재 가치가 25,770일인데 현재 가치 평가하기 전에 명목 금액 얼마? 30,000원. 요거 30,000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차 안 맞는 거 4,229에 요 매입 채무의 차감 계정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할차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4229의 현할차는 3년에 걸쳐 유효절법으로 상각이 되어야 하는데 게다가 2060일 더하기 1427 더하기 740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네, 4229 딱 나오죠? 요게 매년 현할차 상각액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첫해 요거 매입 채무가 아니라 현할차 상각. 그래서 요 현할차 상각액은 이자 비용만큼 상각이 되는 거고 매입 채무 30,000원은 현금 지급할 때마다 없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그 다음에 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5쪽에 맨 위에 줄부터 밑줄 좀 칠게요.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요거 말문제로 잘 나와요. 근데 표준원가법이랑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 매출 총이익률법은 안 돼요. 여기다가 슬쩍 매출 총이익률법까지 낑기면 틀린 지문이니까 여기다가 매출 총이익률법 X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여러분들도 나중에 용역 제공기업에 들어갈 거죠?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이런 데가 다 용역 제공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용역이라고 하면은 막 깡패들이 빠따 들고 때리고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용역이에요. 근데 용역도 합법적인 용역, 불법적인 용역 이런 게 있고 좀 비싼 용역, 싼 용역 이런 게 있다 뿐이지 우리는 최대한 노력 많이 해서 합법적이고 비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 붙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이런 데도 크진 않지만 약간이나마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재고자산은 밑줄 혹시라도 보통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면 원가로 측정한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 인식보다 원가, 제조원가도 원가고 처음에 인식할 때 원가 아닌 거 얼마 없잖아요. 뭐 있나요? 생물자산이랑 수확물은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도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그냥 공정가치. 요것 말고는 싹 다 원가다라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도 밑줄. 이윤이나 요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요거 이윤을 포함한다면 그건 원가가 아니라 뭐예요? 매가잖아요. 매가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이윤을 더하는데 원가 구할 때는 이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접 관련 없는 간접원가. 직접 관련된 것만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7번 자본화 차입원가. 자, 얘도 이것만 기억해요. 재고자산은 자본화 차입원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단기간 내에 생산이 완료되는 재고자산이라면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취득에 장기간이 걸리는 재고자산이라면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차입원가 자본화 챕터에서 배운 방법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일반 상품 중개기업 볼게요. 일단 요거 읽어볼게요.
일반 상품 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 상품,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을 매입하거나 매도한다. 뉴스 보면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얼마로 상승했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거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재고자산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옥수수, 구리, 석유 등 사고 팔고 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밑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대요. 원가가 아니라 순공정가치예요. 왜일까? 얘네들은 무조건 팔리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무조건 팔리는 재고자산은 뭐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물과 생물자산은 맘만 먹으면 무조건 팔 수 있잖아요. 공정가치대로. 그래서 순공정가치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그렇지 아니하니까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가 변동하겠네. 요거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래요. 요거 어떻게 틀린 질문 나올 수 있을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데 순공정가치랑 비스무리한 단어 뭐 있나요? 순실현가치가 비스무리하잖아요. 순공정가치 다시 자리에 순실현가치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순실현가치 X 그 다음에 요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건데 당기손익 대신에 뭐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나올 수 있거든요. 밑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X 요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서 매출원가 기록방법과 원가 흐름의 가정을 봐요. 일단은 6쪽의 두 번째 줄 계속기록법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발생 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거다. 얘는 언제 인식? 기말의 한방에 인식. 자, 우리는 스피드 이론이니까 표 1-1번 요딴 거 지금 설명하고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개별법이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말 문제로만. 개별법은 식벌되는 재고자산을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방법이다. 재고자산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건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요거 7쪽에 싹 다 밑줄 칠게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일천수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선일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쓰는 거네. 근데 누구나 안 돼요. 후입선출법은 안 돼요. 옛날에 후입선출법도 인정되는 방법인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을 금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계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후입선출법이랑 관련된 뭐는 나올 수 있나요? 말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말문제로 장단점, 특징, 그리고 국제회계는 금지 때린 이유 요 정도만 OX 대비해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 이게 적절하게 예를 들 게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전자칠판 펜을 제가 따로 갖고 다니는데 굵은 거, 얇은 거 얘는 평균법, 얘는 선인선출법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유사하잖아요. 평균법이든 선인선출법이든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얘는 평균법, 계산기 얘는 선인선출법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서로 다른 재고자산이니까. 그래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방법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의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는 별로 상관없는데 미국 같이 큰 나라는 상관이 있거든요. 여기 미국이고 미국 전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LA 창고, 뉴욕 창고. 근데 LA에서는 선일선출법, 뉴욕에서는 평균법 똑같은 재고자산인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균법이든 선일선출법이든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제 1-3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주 ABC의 2000X년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자료이다. 판매 가격은 단위당 200원으로 고정이라고 치고 그래서 1번 계속기록법의 평균법, 2번 계속기록법화의 선일선출법, 3번 실사법화의 평균법, 4번 실사법화의 선일선출법 4가지 다 구해볼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니까 방심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먼저 물음 1번. 네,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엮어볼게요. 근데 계속기록법이랑 평균법 엮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동평균법이라는 제일 귀찮고 손 많이 가는 그 방법이 나오네. 해볼게요. 먼저 기초재고자산은 100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단가가 50원이어서 총 5,000원어치네. 그 다음에 매입은 2번 했네요. 200개, 100개, 총 300개 하셨고 그 다음에 매입액은 200 곱하기 82콜, 100 곱하기 102콜 하니까 26,000원 나오네요. 우리가 할 일은 요 31,000원의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기록법이니까 둘 중에 누구 먼저 구해야 된다? 매출원가. 만약에 실사법이라면은 기말재고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은 3월 3일 날 처음으로 팔았잖아요. 3월 3일 매출원가부터 계산을 해봐요. 근데 매출원가 대신에 그 전에 뭐부터? 단가부터 계산을 하셔야지. 해볼게요. 1월 1일 날 100개가 있는데 단가가 50원씩이어서 5,000원어치네. 100개 5,000원. 그래서 단가는 50원. 근데 이 상태에서 2월 16일 날 200개를 80원씩에 매입해 와요. 200개 16,000원. 그럼 21,000 나누기 300 하면 얼마? 단가 70원 되네. 또 50원짜리랑 80원짜리랑 섞였는데 80원짜리가 훨씬 많아서 단가 7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날 몇 개 팔았냐? 3월 3일 날 100개 팔았네. 요 날 인식해야 되는 매출원가는 100개 곱하기 단위당 70원에서 7,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8월 20일 날 150개 또 팔았잖아요. 그럼 8월 20일 매출원가도 계산해 볼게요. 근데 단가부터 하셔야지. 3월 3일 날 300개 21,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 10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200개 14,000원 이렇게 됐겠네. 그 상태에서 8월 10일 날 100개를 100원씩에 만원에 사왔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24,000 나누기 300 하니까 평균 단가 80원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8월 20일 날 인식해야 되는 매출원가 요날 150개를 팔았어요. 150개 곱하기 단가 80원. 네, 12,000원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19,000. 이렇게 매출원가를 먼저 구하시고 기말재고는 31,000에서 19,000 차감한 나머지 12,0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들 꽈락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도 틀리니까 꽈락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랑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정도까지만 맞춰도 50점은 적어도 나오거든요. 명심해요. 뭐 시험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러한 기본적인 거 거의 반은 깔아주거든요. 이거 반 정도 깔아주는 거 철저하게 득점하고 나머지 50점은 기동 세워도 그 중에 10점 맞는 거잖아요. 그럼 60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해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범위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지적적인 것까지 시간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혹시라도 만점을 노린다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적당히 쳐낼 건 쳐내면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꼼꼼하게 쉬운 거 위주로 득점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음 2번 볼게요. 네, 물음 이번에는 계속기록법인데 이번에는 선율선출법 하기로 했네.
자, 얘네들은 특별히 이동평균지표처럼 특별히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근데 이번 문제는 기초재고자산이랑 매입액은 주어졌잖아요. 요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고 나머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한 방에 지우는 기능 있지 않았었나?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네. 다 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초재고자산이 100개 50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200개 80원씩에 사왔네. 창고는 지금 이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3월 3일 날 100개를 팔았어요. 근데 3월 3일 날 팔아먹은 100개는 다 누구? 선입선출법이니까 50원짜리 100개 팔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5천. 그럼 창고에 있는 녀석 중에 얘네들은 이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8월 10일 날 100개를 100원씩에 사왔네. 그리고 8월 20일 날 120개, 150개를 팔아요. 근데 그 150개는 선입선출법이니까 80원짜리 중에 150개를 팔았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12,000원. 그럼 기말의 창고에는 80원짜리 50개와 100원짜리 100개 이렇게 150개가 남아있겠네요. 아무튼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17,000원. 자, 기말재고는 요거죠. 이렇게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31,000원 빼기 17,000원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14,000원. 그 다음에 물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물음 3번부터는 실질재고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하죠. 실사법에다가 평균법을 엮어볼 거예요. 자, 이 방법을 흔히 총평균법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하고 갈게요. 가중평균법이라는 방법이 일단 있는데 요게 공식적인 명칭.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줄여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중평균법을 줄여서 평균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기다가 계속기록법을 섞으면은 요게 뭐가 된다? 이동평균법. 두 번째, 여기다가 실사법이랑 결합한다. 그러면은 총평균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법이랑 평균법이랑 그냥 똑같은 말. 가중평균법이 공식 명칭인데 너무 길어서 줄여서 그냥 평균법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자, 해볼게요. 우리 실사법은 누굴 먼저 구하는 거다? 기말족을 먼저 구하는 거다. 근데 판매된 게 몇 개냐면은 100개, 150개, 총 250개 팔았잖아요. 그럼 기말재고는 400에서 150을 빼니까 250 빼니까 150개가 있겠네. 그럼 총평균법이니까 총평균단가 계산해봐요. 기초 플러스 매입, 판매 가능 재고자산은 31,000원어치인데 그게 합쳐서 400이잖아요. 그래서 31,000 나누기 400 하니까 77.5가 나오네. 따라서 이 기말재고는 150개가 있는데 77.5 이렇게 구하면 되죠. 11,625원이 나오고
매출원가는 31,000에서 11,625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19,375 나오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똑같은 거는 좀 남겨두고 차이 나는 것만. 네 번째는 실사법에다가 선입선출법을 엮어볼게요. 요 기말재고자산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마지막에 사온 애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온 게 8월 10일 날 100개, 100원씩에 사온 거잖아요. 일단 요거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50개는 그 직전에 사온 80원짜리 애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는 14,000원, 매출원가는 31,000원에서 14,000원 뺀 나머지 17,000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또 요거 예제 1-3번 되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런 거 되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쉽고 중요한 거니까 이런 데서 득점 절대로 실점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병행법 봐요. 자, 병행법은 이런 거예요. 1번 자, 순수한 기록법은 기초 플러스 매입에서 매출원가 실시간으로 건 걸 뺀 걸 기말재고로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간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간모가 파악 안 돼요.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기말 소량을 실사한다. 그래서 기말에 그 간모 손실을 별도로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실사법 베이스인데 실사법의 특징은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매출원가 인식 안 하잖아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매출원가 파악하는 건 힘든데 매출 수량 파악하는 건 어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트 같은 데 생각을 해봐요. 실시간으로 매출원가 인식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마도 한 2040년쯤 되면은 물류기술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그런 게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안 돼요. 하지만 수량 파악하는 건 어때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기다가 판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요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 안 나오고 요게 그나마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일단은 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이 유기지대가 정상이에요? 슬슬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과하게 많이 올라가는 좀 비정상적인 게 좀 있지만 그래서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요. 기업이 성장하면은 재고자산 규모가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작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서점을 예를 들어봐요. 동네 서점은 책 한 3,000권 있을까? 그런데 교보문고는 책 몇 권 있어요? 재고 한 10만 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재고자산도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말재고자산 누가 제일 크다? 선일선출법이 제일 크게 나타나요. 왜냐? 마지막에 사온 비싼 애들이 기말에 남아있다라고 치는 거니까. 후이선출법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기초 플러스 매입에서 기말 뺀 게 매출원가잖아요. 기말 재고자산이 커지면 클수록 매출원가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또 매출원가랑 부호 반대겠네.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커질수록 당기순이익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랑 총평균법이 있는데 총평균법은 실사법하의 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 얘네들은 왜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얘네 딱 중간에 총평균법. 요 총평균법은 1년 내내 있었던 일을 싹 다 평균 내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동평균법은요. 계속기록법의 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기초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평균 내고 나중에는 나중에 들어온 애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내잖아요. 그래서 계속기록법 자체에 선입선출법적인 요소가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평균법이어서 딱 중간인데 계속기록법은 선실설주법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서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외우면 돼요? 가나다순이에요. 가나다순. 자, 잘 안 외워지면은 가나다순이다. 요거라도. 일단 한 줄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부호 반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말 문제로 은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후위선출법 볼게요. 후위선출법은 계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말 문제로 장단점 그리고 금지된 이유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것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요게 후입선출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익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하잖아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을 적게 계상하게 되어 법인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를 이연할 수 있대요. 이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룬다. 근데 여러분들 법인세를 영원히 회피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 12월쯤에 강세로 받을 게 얼마 있네. 제가 학원에 요청해서 이거 이번 달에 보내주지 말고 다음 달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올해 세금은 조금 내게 되잖아요. 대신에 내년 1월 소득으로 잡히면서 내년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인 세금은 영원히 회피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뒤로 미룰 수는 있다. 당장 내는 것보다 나중에 내는 게 낫잖아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후입선출 청산현상. 이게 단점. 근데 후입선출 청산현상이 뭔지 설명드리려면 한 30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후입선출 청산현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거만 꼴랑 외우면은 5초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설명드릴까? 에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기업의 원가 흐름은 후입선출법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후입선출법 본 적 있나 없나요? 없죠?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거 있기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국제회계기준의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주택국제회계에서는 요거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 문제로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제3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여기서부터는 계속기록법 가정 안 하고요. 실지재고조사법 가정할 거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또 예를 들어 기초재고자산이 100원이고 매입액이 500원이네. 우리가 할 일은 요 600원의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정확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을 가정했으니까 누구 먼저? 기말재고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 한번 들어가야 돼요. 창고실사. 자, 우리 학원 근처에도 지금 실사하는 데 하나 있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내가 다이소에서 물건 살게 해서 들어가니까 잠겨있네. 지금 재고자산 실사 중이래요. 연말도 안 돼 지금 왜 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사 중이래요. 12시까지 실사한다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가지 마시고 아무튼 실사했는데 이게 80원이다 라고 쳐요. 근데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은 이걸로 끝일까? 아니에요. 플러스 창고밖에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10원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빼기. 요 실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우리 회사 재고가 아닌 게 포함되었을 수도 있죠. 그거 5원이라고 쳐요.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 80원에. 그래서 여기다가 85 넣어가지고 매출원가는 515원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또 요번 주제는 요거 실사금액에다가 더하고 빼고 할 게 뭐가 있냐 요거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미착상품. 미착상품은 배송 중인 상품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라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할 수도 있네.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구매자 입장인 경우 여기 우리나라, 미국에서 재고자산을 수입했는데 현재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 기말재고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조건에 따라 다르다. 첫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으면은 미국에서 배에 싣는 순간 우리 회사가 샀다라고 치는 거잖아요. 창고 100개 있는 우리 재고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다라고 쳐요. 도착해야지 우리 회사가 산 거잖아요. 아직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기말 재고 자산에 플러스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는 판매자 입장이라고 쳐요. 자, 우리나라 여기다가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할 거예요. 네, 이것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첫째, 우리가 팔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배에 싣는 순간 이거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직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판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창고 밖에 있는 우리 회사의 재고니까 기말 재고 실사 금액에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선적지이냐 도착지이냐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구매자 입장이나 판매자 입장이냐 이것도 복합적으로 따져주셔야지. 그 다음에 시송품을 볼게요. 자, 시송품. 일단은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드린 다음에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반품하세요. 이렇게 파는 게 시용 판매라고 하고, 이때 보낸 재고자산을 시송품이라고 해요. 일단은 제가 고객에게 1000개를 보냈다고 쳐요. 1000개. 근데 800개는 고객이 매입하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줬고요. 200개는 아직 소식이 없네. 요 200개는 우리 회사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판매가가 10,000원이고 원가가 8,000원이네. 요 판매가로 더해야 돼요? 원가로 더해야 돼요? 원가로 더해야 돼요. 200개 곱하기 8,000원에서 160만 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시송품의 판매가가 제시된다면은 원가로 환산해서 기말 재고 자산에 더해 주셔야 돼요. 왜? 재고 자산은 매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로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가 제시되면 반드시 원가로 환산하는 자료 나오니까 그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성품. 적성품 뭐예요? 제3자에게 나 대신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낸 걸 적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1000개를 적성했다라고 쳐요. 근데 800개만큼은 팔렸고요. 200개만큼은 아직 안 팔리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네. 얘는 누구 거예요? 우리 재고예요. 만약에 수탁자가 못 판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품해달라면 다 반품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재고. 그리고 얘도 200개만큼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건데 판매가로 포함해야 된다? 원가로 포함해야 된다? 원가로 포함해야 된다. 만약에 적성품의 판매가가 나오면 그거 원가로 환산해서 기말 재고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 상품. 요 저당 상품은 조금 복잡하니까 필기 하나만 할게요. 네, 저당 상품은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첫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둘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뭐예요? 재고자산 같은 거를 담보로 맡겼다 이거예요. 담보로 맡겼긴 했는데 이거 우리 재고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재고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어때요? 우리 회사가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우리 재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지네. 요거를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자, 은행이라고 칠게요. 돈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 보관할 수도 있죠. 만약에 창고 보관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만 돼 있으면은 이거 조정할 거 있나 없나? 없어요. 내 거고 실사에도 포함됐으니까 조정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은행이 보관해주고 있네.
창고 밖에 있는 내 재고니까 기말재고자산에 플러스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됐는데 창고에 보관 중이네. 얘는 기말재고자산 실사에 포함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다시 차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됐는데 기말실사에 포함을 안 했으면 조정할 거 없는 거고요. 얘는 조금 복잡해요. 만약에 내게 아닌데 실사에 포함했으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조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실사 포함 안 했으면 맞기 잘했네. 조정할 거 없다.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됐는데 은행이 가져가 버렸네. 실사에도 포함 안 됐고 내 거 아니니까 조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 저당 상품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번 위탁받은 재고자산 볼게요. 요 위탁받은 재고자산은 내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탁자가 나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위탁자가 나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나는 그냥 보관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거 아니에요. 아예 실사에 포함하지 말던가. 만약에 포함했으면 다시 차감 조정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7번 판매되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보관 중인 재고자산. 자,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았는데 고객님이 다음 달에 보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거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 거예요. 실사에 아예 포함을 하지 말던가. 만약에 실사에 포함했으면 다시 차감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창고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8번 재매입 조건 판매. 예를 들어 제가 요 계산기를 누군가에게 3만 원에 팔았네. 근데 한 달 후에 4만 원에 되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재고자산 판 건가요? 아니에요. 요 계산기를 담보로 맡기고 3만 원 빌렸다가 4만 원을 되갚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매출로 인정을 못 해주고요. 따라서 그 재고자산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매가가 아니라 뭐로? 원가로. 그 다음에 9번 반환재고 회수권. 다들 수익인식 부분 동영상으로 보셨나요? 봤다라고 치고 참고로 수익인식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간평일차에서는 진짜 많이 대박 터지게 많이 나온다면 3개고요. 보통은 1개나 2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 수익인식이 우리 회계가 2차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인식은 적당히 버리고 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에서도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에 비해서는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제끼자라고 하고 싶은데 걔네들한테는 제가 제끼자고 못하겠죠. 왜? 2차에서 나오니까. 우린 2차에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수익인식은 제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딴 과목을 더 공부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회계는 한 50점대 중반만 맞으면은 그게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들 회계 80점 맞으면은 여러분들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왜 쓰잘데없이 그렇게 공부하시나? 안정적으로 한 55점 그 정도 도달했으면은 실력 유지만 하시고 그 시간에 딴 공부하는 게 100만 배 나아요. 회계사나 세무사는 2차에도 나오니까 좀 1차 때 오버해서 공부해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쓸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회계를 너무 빡세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적당히. 아무튼 이런 거 반환재고 회수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 지시에 따라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1-4번. 주 ABC의 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네. 단 매출 총이익률은 30%래요. 이게 뭔 말일까? 원가율이 70%다. 판매가에다가 70% 곱하면은 원가가 되는 거다. 기말재고자산은 매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원가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가를 제시한 다음에 원가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볼게요. 기초 재고자산이 400만 원이고요. 단기 순매입액이 1000만 원이래요. 요거 읽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잽싸게 네모를 크게 그린 다음에 400만 원, 1000만 원 요거부터 때려 박으셔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실사를 했는데 창고에 보관 중인 기말 재고자산 실사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타 회사로 위탁하여 발송한 상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가 150만 원이 있대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적송품. 여기다가 150만 원을 그냥 더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50만 원 매가잖아요. 원가로 환산해야지. 얼마? 곱하기 70% 원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105만 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시송품 중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의 원가 40만 원이래요. 오, 시송품도 있네. 요 40만 원에 곱하기 원가율 70%에서 28만 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40만 원이 이미 원가잖아요. 만약에 40만 원이 매가라면 걷다가 70%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원가예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크 잘 넣으니까 조심. 그 다음에 5번.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포함된 위탁받은 상품이 20만 원이래요. 이거 실사에 포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20만 원을 차감해 주시고. 자, 위탁받은 재고자산 20만 원 차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미착 상품 볼게요.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게 있네. 30만 원. 볼게요. X년 말은 미착 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 30만 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 40만 원 있네. 자, 어느 거 해야 돼요?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 30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겠네.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는 우리 매입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선적지 인도 조건 매입 3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게 50만 원 있네. 이거 우리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팔린 거잖아요. 반면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게 있네. 이거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린 거잖아요. 요거 기말재고산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매가라고 돼 있네. 그럼 뭐로? 원가로 환산하셔야지. 70%에서 요 녀석의 원가는 7만 원. 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시험에서는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제니까 내가 4개 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500 더하기 105 더하기 40 빼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7 하니까 662만 원 나오네요. 참고로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올 거고. 이렇게 기말재고에 662만 원 드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400 더하기 1000에서 662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738만 원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시험에서는 기말재고 얼마인가 여기까지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운다면은 기초랑 매입 지시한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감모와 적합평가 있는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